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청량한 가을입니다. 이 집 앞만 나서도 울긋불긋 단풍들이 반겨주는 기분 좋은 날들인데요. 그런데 어린 자녀 키우는 가정들 이번 주말 나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독감 환자가 7일 만에 무려 58%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소아과가 부족한데 독감 환자 늘다 보니 일명 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 이것도 이 저출산 해결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잠시 후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있죠. 참여 방법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생방송 중에 서울 지역 전화 6493-1001번, 368-1002번 두 대의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원 씨. 네, 이번 주말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단풍도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점심시간대인 만큼 지방방향 정체가 곳곳으로 깁니다. 먼저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총 정체 길이 64km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정체가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옥산과 남이분기점 사이로 14km 막혔다가 다시 한번 천안 주변에서는 한 번에 26km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10km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다시 한번 호법분기점과 경기광주분기점 주변에서 10여 킬로미터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접한 제2중부선 이천 쪽으로도 경기광주 주변에서 속도 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강원권으로 떠나는 차들도 많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 남양주와 하도 사이로 9km 속도 줄이고요. 이후로는 서종부터 송산터널까지 11km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보겠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새말과 원주 주변 이동하기 불편하고 경기권에 들어서서는 여주 휴게소와 용인 주변 지나기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죠.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인선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 인선도 있었는데 눈에 확 띄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첫 일선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간 단식에서 돌아온 후에 내놓은 첫 일성이 이 공교롭게도 통합으로 같았습니다. 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두 정당 모두 이 공통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 있고 모두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인선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인요한 이 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전현직 의원 그리고 정치 외부권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으로 12명을 꾸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비윤석열계가 뚜렷하게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에 친명계 여성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그리고 이낙연계로 불리는 비명계 이계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양당의 이번 인사는 그렇게 크게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임명한 인사 중에 출마 예정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임명된 전현직 의원 3명은 모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 역시 대전 대덕
직구에서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광주 방문이나 대사면 등의 이벤트가 나오긴 하더라도 친윤 혁신이 틀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예. 민주당은 이재명 체계가 좀 더 공고해졌습니다. 이 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건데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친명계 최고위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사 최고 결정기관인 이 최고위원회 안에는 강력한 비명계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한길 위원장은 인 위원장을 추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지만 잘 아는 사이이고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인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의 첫 일성이 통합인데 김한길 위원장도 통합을 앞세우고 있고 김 위원장이 이 조영남 씨와 작곡하고 부른 이 화개장터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했잖아요. 예.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으로 시작하는 이 통합을 이야기한 건데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김 위원장의 정치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 위원장의 행보가 김 위원장과 같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잘 아는 민주당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인 위원장이 전남 순천 출신이고 특별 귀화자인데다가 4대에 걸쳐서 의료, 교육 분야의 가문이고 서대문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인물 발탁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기획력이 좀 느껴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본인을 김한길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의원 본인은 최측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일 때 정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발탁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동고동락을 계속 해왔다는 설명인데요. 이 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 위원장의 이 중도 개혁 전략 그리고 선거를 읽고 선점하는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민주당의 대표 상품인 중도 공략 전략으로 불리고 있는 이 을지로위원회. 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의 당대표가 바로 김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이 김 위원장의 이 중도 지향하는 이런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저 어디 안 간다.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대로 보면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통합위원장이지만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윤 대통령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도 김 위원장과 측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김 위원장이 움직일 시기가 아니다. 더 기다려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미 국민통합위원회 내부에 상당한 인력이 지금 축적이 돼 있고 예. 주변에도 많은 인물이 모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20여 년 있으면서 국회의원 4선에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대표까지 했고 또 김 위원장 부친이 통일사회당 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전면에 나서기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획력을 좀 발휘해서 신당 창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꿔놓는 재창당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국민의힘 중진 조혜진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서 신당 창당에 준하는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분은 김한길 위원장 한 명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가면 민주당의 비명계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품고 가겠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적극 지지층들에서 반발이 거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 소위 개혁의 개딸들이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박을 뒤집어 쓴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자리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친문재인계이면서 반면계인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들의 이러한 문자 폭탄이나 테러 성격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표는 나도 문자 폭탄을 받는다라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지금 비명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원욱 의원과도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경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좌표찍기로 나서면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비명계가 이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비명계는 모두 친명계에 의해서 저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비명계의 움직임이 좀 더 과감하고 강도 높게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가 임명한 친명계 최고위원이 이 대덕구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선은 이 지역의 현역인 비명계 박영순 의원을 저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놓았고요. 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비명계인 박광훈 원내대표,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이 그만두기도 했는데 대표적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친명계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 그리고 비명계의 갈등이 좀 노골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 무너져 내린 공교육의 현실 전문가들과 주제별로 살펴봤었고 10월에는 선생님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있죠.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서울 지역 전화 6493-1001번, 368-1002번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스튜디오에 교사 출신의 변호사이시죠? 이미랑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를 말씀해 주실 선생님 한 분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자기소개해 주시면. 예, 저는 인천 신광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엄인기입니다. 예, 어떤 보직을 맡고 계세요? 저는 현재 인성체육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학폭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학교 체육 업무 전반 그리고 운동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의 우리 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아마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또 그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학교 폭력 그 사안 접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도 교권 침해의 많은 사례를 보셨을 텐데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기억 남는 사례는 전임지에서 이제 학년부장 할 때 겪었던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학년부장을 맡았을 때 맡았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체 선생님들이 그 학년을 가기를 거부하는 학년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유명했었고, 이전 학년에 이제 학폭을 10건 가까이 터뜨렸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 경력이 높은 선배 선생님들도 다 거부를 했고, 제가 이제 막내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학년에 학년 부장을 맡게 됐고, 그 학년 선생님들도 제가 직접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발령되기 전 기간제 선생님이 저희 학년에 합류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반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한 7, 8명 정도가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의 지시를 자꾸 어기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학급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년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반의 중간에 가서 이제 학생들 다투는 것도 이제 중재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그리고 그 반 안에서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계속 그 사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능력이 있냐 자질이 있냐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에 대한 약간 교권 침해라든지 그 선을 넘는 학부모들의 행동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리 협의해서 이제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보다는 아침부터 이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거의 오전에 수업을 못 들어가실 정도로 이제 교무실에 잡아놓고 그렇게 비난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대학을 갓 졸업하고 신규 임용되는 기간제 선생님이 학급 관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예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다 자기 아이들 편만 들더라.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력 있는 선배 선생님들도 다 그 학년을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뒤에는 부모들도 반드시 문제가 있고, 예. 자기 아이를 훈육한다기보다는 이제 담임 교사와 학교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예. 그 학년 부장으로서 그 선생님을 좀 도와주시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학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반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은 저도 수업하는 중간에 이제 개입하는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예, 예. 그 학부모들이 이제 찾아오면은 아무래도 그 신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항상 동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그 학부모가 담임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말은 너무 선을 넘는 얘기인 것 같다. 선생님한테 예의를 지켜주셔라. 예. 그렇게 이제 좀 중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사안 말고도 이제 그 아이들이 6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하면서 예. 또 다시 선생님들이 안 맡으려고 하니까 이제 또 같이 5학년 제가 학년부장 맡으면서 동학년 하셨던 가장 고3 선생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6학년 부장교사를 하면서 또 학폭 업무를 맡는 인성부장도 겸임을 하셨고요. 예, 예. 근데 그 분이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가지고 담임이 되신 지 거의 한 4개월 만에 직위해제를 당하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저도 전 학년에서 같이 동학년을 했던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탄원서를 모았고요. 예.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선생님을 이제 조사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같이 동행을 해서 선생님은 교육적 조치를 하신 거고 아동학대가 아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변론을 해드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아동보호기관에서는 경찰에 이제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이제 조사 결과를 드렸던 걸로 알고 그래서 네. 경찰에서도 이제 따로 이제 검찰이 기소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바로 복직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아주 전형적인 거네요. 학교 폭력 저지르고 싸우는 아이들 선생님이 뭐 말리고 한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가고 그럼 네. 바로 직위해제 당하고. 네. 참, 뭐 임 변호사님 전형적인 케이스죠. 네, 너무 흔하고 사실 이런 노하우가 학부모들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현실입니다. 아이고. 자, 우리 선생님 어미기 선생님이 직접 겪으신 어려움은 또 없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수시로 이제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부지기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학폭 담당 부장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와 이제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럴 때 이제 좀 비상식적으로 이제 말하거나 행동하는 분들로 인해서 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뭐 비상시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이요? 예를 들면 이제 가해 학생, 그러니까 본인 자녀가 이제 가해 학생인데 예. 잘못이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진술상에서는 가해자가 맞는데, 예. 이제 본인은 이제 가해 학생은 그거를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술을.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엄마는 그 말을 아이 말만 믿고, 그렇죠. 조사자인 저를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CCTV 증거도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CCTV를 보여줘도 예, 끝까지 우리 아이는 뭐 100% 잘못이 없다. 그 아이도 잘못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예. 이게 충분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면은 이제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육청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상식적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문제는 예. 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이제 일부 학부모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자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요. 맞아요. 지금의 이제 인권과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받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폭 처리나 여러 가지 교권 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는 예를 들면 이제 퇴직하신 이제 경찰분들이라든지 현재 교육청에만 있는 이제 자문 변호사분들을 이제 학교 지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지원하시면서 학폭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교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학생이라든지 그 부모에 대해서 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쿨 폴리스라고 학교 경찰 우리도 좀 도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 대부분의 상식적인 학부모들은 괜찮은데 일부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학급에서 이제 저희 학급 기준으로 27명이라면 한두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학급에 꼭 그렇게 한두 분씩은 있더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있고 많을 경우에는 한 5-6분. 아이고, 네. 그런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분들한테는 제도적인 법적 처벌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네, 왜냐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느끼면 그 순간에 멈추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상식적인 분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임 변호사님? 네, 현행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 행위를 해도 학부모한테는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민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2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에 꼈던 안개는 모두 거쳤고요. 맑은 하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분간 비슷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와 기온 분포 지속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영동과 경상권 해안으로는 구름 많이 끼면서 영동 지방에 또 늦은 오후에는 경북 북동 산지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고도가 높은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조금 흩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전주 20도, 대구 21도 등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내일까지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4도, 습도는 44%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고속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면서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또 옥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화재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현재 화재 진압을 하고 있어서 한 개 차로만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 사고 처리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달랜에서 반포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은 동분이 부근 1차로에서 승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 청량 진입로 1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이미랑 변호사님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현장교사 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세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서찬양입니다. 전 현장교사 정책 TF팀, 현 현장교사 정책연구회의 유일한 대구 경북회원, 그리고 문제행동연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셨군요. 네, 새벽기차 탔습니다. 네. 이 현장교사 정책연구회에 문제행동연구회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현장교사 정책연구회 안에 문제행동을 연구하는 문제행동
분과가 있었고요. 그 정책 TF팀 해체 후에 저희가 문제행동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자 새롭게 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문제행동 연구회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전 정책 TF 시절에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을 개발해서 정책을 제안했고요. 예. 그 결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문제행동 3단계, 즉시 분리 등이 보고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행동 지도에 관련된 각종 간담회, 협의회, 인터뷰 등을 통해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서울, 충북, 인천 교사 중 일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 개발, 자문 및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문제 행동의 유형이라든지 네. 유형별 대응 방안 네. 이런 걸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거로군요. 네네. 근데 뭐 학생들 문제 행동은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하다고 하지만 그 뻔한 것을 해결을 하는 과정이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는 예. 그래서 전국 통일에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을 제작, 수립, 배포하는 것을 그렇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표적인 유형의 학생 문제 행동이 뭡니까? 학생의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 중에 교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또한 본인의 학습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욕설, 고함, 폭행, 자해, 핸드폰 사용, 태만한 학습 태도, 교사의 지시 불응, 학교 무단 이탈 등을 말하죠.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데 너무 상식적으로 딱 봐도 이것이- 이건 문제 행동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걸 문제 행동이라고 안 여기거나 억지를 부리는 학부모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어. 네,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는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 행동 지도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 수립, 그리고 시행하라. 아니, 이것이 글쎄요. 욕조입니다. 맞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욕설, 고함, 네네. 폭행, 자해 네. 이런 행동을 이거 문제 행동 아닙니다라고 우기는 학부모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네. 뭐 학교에 어떤 논리로 주로 제시하시는 네. 논리가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해서 어쩔 네. 수 없이 했다거나 또는 뭐 우리 아이가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등등의 논리를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교사는 여러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 문제의 문제 행동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관찰 지도한 다음에 예. 그래도 안 될 때 보호자에게 이 상황을 전달을 해요. 근데 보호자가 자기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담임 교사가 잘못해서 그렇다. 또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애를 따돌렸다. 뭐 등의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저학년일수록 보호자의 그 저항이 심한 편입니다. 저학년일수록 그래요? 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영혼이 맑아서 그래요.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뭐 등의 이유가 있죠. 예. 네, 네. 직접 경험하신 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선생님의 경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너 나와라고 했는 사연인데요. 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고요. 예, 예. 1학년을 2교시 수업 중이었습니다. 1학년 2교시. 예. 남자 괴한이 교실 앞문을 쾅 하고 열어 제꼈습니다. 모모를 꼬집은 놈 누구야 나와 외쳤어요. 저희 반 학생 23명이 갑자기 얼었습니다. 제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옆옆 반의 모모 아버지인데 이 반 땡땡이가 우리를 꼬집었다. 땡땡이 나오라세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학생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1학년을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께서 그 흥분한 모모 아버지를 전담마크 활동 안에 저는 모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담임쌤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모모야 너 먹는 곳이 어디야? 혹시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모가 먹는 곳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쇄골 바로 아랫부분에 누렇게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멍은 어제 꽃이 폈으면 누렇지 않습니다. 빨갛죠. 그렇죠. 빨갛거나 퍼렇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색깔 보니까 어제 꽃이 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예. 물었더니 모모가 거짓말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네. 그래서 이유가 뭐야? 왜 거짓말했어? 하니까 아빠가 학교 와서 괴롭힌 놈들 있으면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는 아버지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자기가 이제 평소에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얄밉게 생각했던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모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차별로 그냥 그 필터링 없이 듣고 와서 예. 저희 반에 쳐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자 모모 아버지께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만. 모모 아버지께.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약속을 하고 상담을 해라. 그거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저희 반 학생들의 정서적 학대
이 학습권 침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아니 보상이 아니라 수업 중인 교실의 문을 그냥 확 열어 제치고 소리 지르는 행동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아요, 임 변호사님? 이게 정말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이 업무방해, 일반적으로 이런 위력을 보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게 업무방해죄의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까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겪은 사건이었어요. 그때 1학년이 이렇게 겪었는데 현재도 1학년은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합니다. 네. 그래요? 네. 학부모 아빠 엄마가 그냥 수업 중에 막 들어와요? 찾아와서 교실 문 앞에서 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아이 말만 믿고 교사가 출근 전에 그 등교하는 아이를 교사의 임장 없이 먼저 만나서 때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모든 것들이 사실 처벌 없이 아님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 학생 문제 행동에 대응하는 정책 있죠? 네,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와 종이 호랑이가 있죠. 뭐라고요? 빛 좋은 개살구와 종이 호랑이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예방적인 조치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4학년 때 학생들은 전수적으로 정서행동 특성 발달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검사라는 것이 보호자의 응답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학생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응답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심각한 학생도 이미 담임 선생님이 얘는 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드렸어도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보호자가 응답을 하면 걔는 괜찮은 결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기존 매뉴얼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초학력 지원 사이트 꾹꾹에 보면 교실 내 학생의 문제 행동 대처 요령이라는 걸 이미 교육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학생을 교사가 공감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학생 관리와 상담을 해라. 명시했어요. 좋은 말이죠. 근데 학생이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할 경우 보호자가 교사의 지시에 반발하거나 무시할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학습활동에 무관심 무반응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때 교사는 A야 오늘 무슨 일 있니?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따뜻한 말과 눈빛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네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아 라는 걸 알려주래요. 그리고 나서 교사가 스스로 요인 분석을 합니다. 얘가 대체 왜 이럴까?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눈짓도 주고 주의를 주면서 수업에 참여시키는 걸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때 얘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얘는 뭔가 신경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상황을 일정 부분 교사가 그냥 수용해라. 이게 지금 그 예시로 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놔둬라? 네, 그렇죠. 근데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학교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관리자의 역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관리자의 조력을 받기는커녕 2차 피해를 입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께 사과드려라. 본인 마음 바꿔먹어라. 학급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교사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병과 병유직 자살 이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고요. 학생들은 또 잦은 담임 교체로 학급 붕괴가 일어납니다. 결국의 피해는 학생들과 교사가 지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행동 연구회 측이 생각하는 새로운 매뉴얼 제시하시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문제행동 연구회가 제시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 전 학생 및 보호자의 의무 가이드북을 모든 보호자가 확인하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두 번째, 입학하기 전에 그렇죠. 의무에 대한 가이드북을 동의하도록 하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치했을 때 보호자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 사인. 미국처럼 그렇죠. 미국의 매뉴얼처럼. 그리고 두 번째,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입 및 가정과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라. 세 번째, 심각한 문제 행동 발생 시에는 즉시 분리를 조치하고 시행하라. 네 번째, 의료기관 진단 및 치료를 의무화하라. 요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모두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미 만들어서 드린 거기에 보면 문제행동 단계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학생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를 파악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대처 흐름도 이렇게 흐름대로 진행하시라. 지도 가이드. 이때는 이렇게 지도하시면 좋다. 이것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은 16,000여 명의 교사들이 95% 이상 만족한 매뉴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매뉴얼을 교육부가 채택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입법도 찰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네, 정책적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찬양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한 분의 현장 교사 정책 연구회에서 활동하신 선생님, 이분은 또 학교 민원 시스템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네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현장 교사 정책 연구회 중 학교 민원 시스템 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14년 차 초등교사 박승주입니다. 네, 현장 교사 정책 연구회가 여러 산하 연구회가 많군요. 네, 3개가 있습니다. 학교 민원 시스템? 이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민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민원 매뉴얼을 연구, 제작을 위해 모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TF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민원 처리 종합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의 제일 큰 문제점들은 뭐였습니까? 민원 처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아예 시스템이 없었다? 네,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건데요. 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학교 민원과 관련된 연구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선행 연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관련 자료를 찾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은행, 기업의 민원 처리 방식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교사 개개인이 온갖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가 민원 창구 그 자체가 되어 네, 알아서 잘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는 학교장이 모든 민원을 종합해서 받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던데 그동안에는 그런 시스템조차 없었다. 네, 교사 개인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민원들도 참 많았었죠. 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네, 학교 민원은 정말 다양하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태권도 학원이나 해외 영어 캠프에서 벌어진 학교 밖 다툼을 교사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네. 해외에 무슨 캠프를 보냈는데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 네, 이거는 근데 그걸 이제 감인 선생님한테 해결해달라.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외에 같이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이고. 어이가 없네요. 근데 법률적으로는요.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되긴 합니다. 네. 학교 밖에서 아무리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북극에서 아이가 맞고 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또 교사의 복장을 간섭한다거나 교사의 복장 간섭. 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네, 또 결혼, 임신, 출산 같은 사생활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이런 민원도 비일비재하고요. 예. 네. 또요. 학부모가 배우자에 관해 이제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난감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와의 문제를 선생님한테 하소연하고 개인적인 동의를 구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그냥 모든 상담 창구로 보나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변호사로서 느끼는 점 중에 좀 요새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요.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아이를 데려가고 서로의 상대 배우자한테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학교를 괴롭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참. 그 학교에 이런 민원 제기되는 특이점이랄까? 그건 뭡니까?
네. 그 크고 작은 민원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거를 저희가 설문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예. 네, TF팀에서 1차 2만 1,000명 이상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따르면 민원으로 고통받아서 일상생활이 너무 곤란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78%였고 78%? 네, 78%요. 와.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의원 명직과 정신과 상담을 고려하고 계신 분도 50%에 육박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 민원의 특이점 때문일 거예요. 학교 민원만의 이런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부모가 저희를 대상으로 혹은 학교를 대상으로 아무리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그 해당 학생이 저희 학급에 있는 이상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관계의 그렇죠.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들을 수밖에 없죠. 네, 1년간은 어쨌든 저희 반에 있는 친구니까요. 그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민원 내용의 특수성인데요. 교육적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우리 애를 놀렸어요. 그런데 이 애가 기분이 나쁘니 이제 반 전체에서 그 친구한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는 부분인 거죠. 놀림 부분은 얼마든지 교사가 개입해서 중재해 줄 수 있지만 예.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부분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아무래도 당사자인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부정확해서 오해에서 비롯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거 많죠. 네, 또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많고. 네, 한 번은 그렇죠. 네, 예. 미술 시간에 빨간색 패브릭 마카가 옷에 묻었는데 그걸 피로 오해하시고 아니 학교에서 피가 났는데 왜 부모한테 연락을 안 했냐면서 쫓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 민원 제기 과정 시스템을 아예 이제 별도로 연구하는 연구회까지 만드셨어요. 네. 거기서 어떤 민원 처리 종합 시스템을 제안하셨는지 또 네. 지금까지 반영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네, 저희는 3단계의 민원 처리 시스템과 그다음 나이스 출결 자동 등록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요. 3단계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1단계는 먼저 AI 챗봇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개학식 날 언제 끝나나요? 교회 체험학습은 1년에 뭐 며칠 신청할 수 있나요? 독감 접종했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나요?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정보 확인을 위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데도 네,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1차적으로 이런 민원을 처리하자는 게 1단계고요. 이런 건 AI 챗봇이 그냥 자동으로 하자. 네, 이미 좋아요.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교육부에서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챗봇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조금 더 이런 복잡한 민원이 있겠죠. 예. 그러면 나이스의 실명 서면 민원을 이용하자는 건데요. 국민신문과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1차로는 교육청급의 민원센터에서 민원을 모두 접수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민원이 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법무팀과 협조해서 해결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2차로는 학교로 보내고 학교장이 접수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게 2단계고 네. 3단계는요? 3단계는 이제 담당 교사가 교육적 상담 및 교육 과정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했는데도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1단계 단순한 거는 AI가 대답하게 하자. 네. 2단계 민원은 전부 나이스의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 네, 서면 민원 시스템. 그걸 거쳤는데도 안 될 경우만 그때 전화 이제 상담 상담 예약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자. 네, 이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0월 2달 동안 요 교권 보호를 위한 특집 방송을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마지막 발언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10월 28일 오늘도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 앞에 모입니다. 오늘도 모이시죠? 네, 예. 네.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마트가 아닙니다. 교육도 서비스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담임교사를 입맛에 맞게 교체하려고 하고 또 국가 수준의 법적 교육 과정을 다르게 운영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트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는 구매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을 뿐 같은 사람이지만
한 명의 아이가 배움터인 학교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게 되므로 그렇죠. 네, 사람이 바뀌는 곳이 됩니다. 학교는 마트가 아니죠? 네. 이민아 문사님도 마지막 한 말씀 짧게. 네. 지금 2달 동안 일단 먼저 이렇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대한민국 선생님들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고 지키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오죠.